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명 기술사입니다.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잘 보셨나요? 대답들이 없으신 거는 강한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시험 잘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시간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오늘 저랑 두 번째 시간에는 3, 4교시에 대한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전반적인 이번 시험에 대한 강평, 그리고 향후 공부하시는 방향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참고하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지금 본 학원에는 과정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아까 안내를 받으셨을까요? 네, 5개가 있어요. 안내 받으셨나요? 이게 지금 첫째 시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본 학원에는 정규이론반을 필두로 해서 신기술 및 주간기술 이슈까지 총 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원하시는 과정,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과정에 대한 특징이 있죠. 이제 정규이론반하고 정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앞서 강의하신 장부진 기술사님께서 담당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멘토반, 그리고 엔지니어링 실무반, 신기술 및 주간기술 이슈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반 같은 경우는 신기술 및 주간기술 이슈는 이제 기본으로 수강을 하게 되시는데, 이 녀석은 동영상을 찍어서 그 주에 있었던 신기술, 그리고 관련된 이슈 사항들을 살펴보는 강의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은 쉬는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강일자에 대한 부분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회차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지 않은데 금회차 문제풀이 분석이 나와 있죠. 요거 보고 계시나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 113회차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뽑으시겠습니까? 엔지니어링이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 구분을 좀 해보면 엔지니어링 쪽이 단답형 4문제, 서술형이 총 5문제, 합치면 총 9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홈 네트워크 쪽이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모호성이 좀 존재하지만 단답형 2문제와 서술형 5문제로 총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조금씩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 113회차 시험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엔지니어링 중심이 돼 핵 영역, 물론 이제 저희가 뒤쪽에 살펴보겠지만 LPWA를 기반으로 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도 분류상에서는 홈 네트워크의 범주에다가 넣어 놓은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과 홈 네트워크 쪽에 아무래도 포커싱이 좀 많이 됐는데, 내용 중에 보면 엔지니어링 쪽은 다양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설계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사용전 검사,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좀 밑에 쓸까요? 예를 들면 재난을 대비한 지하 재방송 설비가 뭐겠습니까? FM하고 DMB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지하 재방송 설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감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적산제도,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묻는 내용이었어요. 예, 뭐 이 외에도 등등등이 나왔죠. 자, 그 다음 홈 네트워크.
자, 홈 네트워크 쪽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단답형에 이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와이어리스 펜, 즉 802.15 출발하는 와이어리스 펜을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죠.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일단 113회를 저희가 이제 한번 디파인을 해보자 이거죠. 엔지니어링과 홈 네트워크에 포커싱이 됐는데, 특히 엔지니어링 쪽을 보면 보세요. 예전에는 설계와 감리 중심이었다면 요즘에는 시공 쪽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얘가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실제 기술사의 어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사를 취득하신 이후에 연구기관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주 업무가 뭐가 됩니까? 감리를 하신다거나 설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CM 같은 이제 감독, 총괄 감독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설계에 대한 이해, 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공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해요. 물론 사용전 검사라는 건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건축물을 준공하고 나면 건축물에 있는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는 걸 정부에서 승인하는 제도잖아요. 얘는 감리를 실시하게 되면 면제죠. 사용전검사가 면제인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전국 각 도에 있는 다양한 건축물의 사용전검사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할 수 있냐? 없다.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정보통신 쪽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게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전검사는 아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감리하고의 개연성도 가질 뿐더러 사용전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그럴 역량을 갖춘 사람, 그게 누구냐? 기술사라는 거죠. 기술사의 하나의 어벽 정도가 될 수 있다. 얘는 최근에 이제 이슈로 나온 거예요. 국가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최근에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LG전자였나요? LG전자에서 휴대폰 단말기에 FM 수신 기능 푼다고 했죠? 아세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재난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휴대폰에 있는 라디오를 이용해서 대국민 전달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단말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M 수신이 안 되죠. 예. 우리 지금 퀄컴 칩셋을 쓰는데 그 안에는 FM 수신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막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막았는지.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 재방송 설비는 뭐냐면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 내 그리고 지하에 FM과 DMB를 의무적으로 수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공 쪽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감리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설계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설계와 감리만 알아야 된다. 이게 기술사의 어벽이다. 우리가 흔히 얘를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죠. 시공은 엔지니어링 어벽이 아니죠. 엄밀히 구분을 지으면. 하지만 작금에는 정보통신 기술사라면 설계와 시공, 감리를 모두 아우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발주처에서 발주 계획을 세웁니다. 자, 발주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발주를 하죠. 근데 무슨 발주를 합니까? 설계 발주를 하는 거예요. 얘가 계획 설계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시 설계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 후에 성과물로 뭐가 나옵니까? 설계 도서가 나오잖아요. 요번 시험에 물어봤죠? 설계 도서가 나오면 뭘 합니까? 자, 입찰 공고를 띄우죠. 자, 입찰 공고를 띄우면 낙찰자가 선정이 되니까 시공사가 결정이 돼요. 자,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시공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준공을 하죠. 이게 뭡니까? 정보통신공사의
프로세스죠. 일반적인. 우리는 어떤 부분을 담당을 했냐. 자, 요거 제가 잠깐 지울게요. 요건 설명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설계 도서, 이게 설계라고 할게요. 설계와 시공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죠. 뭡니까? 감리잖아요. 자, 설계 감리와 시공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엔지니어링 업역은 크게 설계, 감리, 시공 이렇게 나눠지죠. 1년의 과정을 거치면 계획을 했던 목적물이 준공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할 이 역할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 역할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엔지니어링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각각에 들어가는 관련 법, 기술 기준, 그 다음에 관련 공법, 시방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학습도 최근에는 필요합니다. 시험의 트렌드가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전처럼 기술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기출문제 113회를 한번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13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디에 포커싱이 됐다? 엔지니어링과 홈 네트워크에 집중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내용은 각 교시에서 설명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교시 문제부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제 얘기가 너무 말 속도가 빠릅니까? 말씀해 주세요. 빠르면 천천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좀 불편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자, 3교시 첫 번째 문제 뭐가 나왔습니까? LPWA가 나왔죠. 자, LPWA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 LPWA 기술이 어떻게 분류가 되죠? 면허랑 비면허 대역 나누고, 자, 면허 쪽의 기술은 뭐가 있습니까? 네, LTE-M하고 문제에서 제시했던 내로밴드 IoT가 있고, 비면허 대역은 시그폭스, 문제에서 제시했던 로라가 있죠. 이 문제는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 개위 측면에서 보면 LPWA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LPWA가 왜 필요합니까? 왜? 자, 우리가 사물 인터넷 M2M을 처음 언급할 때 M2M의 핵심 기술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슈였어요. RFID, USN. 얘를 중심으로 M2M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RFID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저희가 봤지만, 즉 우리가 흔히 보았던 직비, 자, 블루투스, 최근에는 징이라든지 G웨이브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슈가 됐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갖는 한계가 뭐였습니까? 에너지 소비, 그리고 훨씬 더 넓은 광역 서비스가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였습니까? LPWA였죠. 그 안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면허 대역의 대표 주자인 내로우 밴드 IoT와 비면허 대역의 대표 주자인 로라, 이렇게 이 두 문제를 묻는 문제였어요. 각각의 기술 방식을 비교하라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로라,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라는 누구 중심으로 개발이 됐습니까? 자, SKT를 중심으로 됐죠. 자, 네로우밴드 IoT는요? 예? KT, LG, U+. 물론